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 노무사 1차가 딱 3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되는 게 5월 23일 날 우리가 1차 시험이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인강 들으신 분들은 촬영 날짜로 하루 늦게 올라가겠지만 23일이니까 지금 뭐 3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노무사 1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과락 넘기고 전체 평균 60점 맞으면 되니까 뭐 1개월만 대충 좀 준비해가 기출문제 좀 암기해서 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 전체 출원 인원이 한 뭐 12,000명, 11,000명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도 합격률이 1차 합격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문항수가 40문항으로 늘어나면서 그러면 문항수가 늘어나도 어차피 뭐 절대평가니까 상관없지 않냐? 아니요. 예전에는 좀 건너뛰게 하고 좀 그 거시적으로 좀 거칠게 봤다라고 한다면 문항수가 25문제에서 40문제로 각 과목이 늘어남으로써 굉장히 미시적이고 좀 예전에 그 건너뛰었던 부분들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해야 될 양은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사법법이라던가 노동법이라던가 이런 과목들 그리고 경영학 이제 선택하죠. 경영학이나 경제학 이런 과목들을 25문제가 아니라 40문제를 내게 되면 훨씬 더 체감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민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민법을 그냥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 60점만 받자 뭐 아니면 40점만 넘겨 갖고 다른 과목에서 도움을 받자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뭐 60점 맞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려워진 뭐 사법법이라던가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경영학이라던가 이런 과목에 민법을 뭐 80점대 이상을 좀 확보하셔서 만에 하나 모르니까 다른 과목에 점수를 좀 나눠주셔야 됩니다.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민법을 지금 예전에 뭐 저공비행위로 60점 맞는다, 50점 맞는다 이게 아니라 민법을 좀 고득점을 해서 만에 하나 모를 다른 과목의 노동법 1, 2도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한다라고 한다면 고득점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고득점은커녕 민법이 40문제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민총하고 물권을 보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20문제 딱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채권법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 총칙은 15문제 이제 고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법은 뭐 25문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채권법이 원래도 어렵고 양도 많은데 문항수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전에 뭐 민총 조금 보고 채권 기출 보고 간다 이랬다가 큰일 나요. 민법에서 과락이 나와 고득점은커녕 과락이 나와갖고 1차가 뭐 합격이 돼야 2차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본 강의는 어느 정도 제 강의를 좀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2024년에 촬영된 민법 전체 법률 용어뿐만 아니라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 용어 특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특강들이 아마 무료로 올라가 있을 테니까 꼭 그걸 들으셨다는 걸 전체로 민법 체계를 다 잡으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저는 14회 동안에 이렇게 좀 스피드하게 그것도 채권 중심으로 좀 빨리 진행해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민법만 할 수 있는 시간은 또는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나갈 채권 중심 약점 강화 강의 계획서를 좀 보시죠. 같이 보시고 이런 강의 계획서 볼 때는 바로 진도 나가지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 볼 때 의지를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60점 맞겠다가 아니라 나 75점 막 80점 고득점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과목은요 불이탈하는 게 있어요. 어떤 공부하지 않았던 파트가 딱 나오면 문제를 못 풀고 그게 득점이 안 됩니다. 근데 민법은요 그렇지 않아요. 민법은 뭐 60문항을 내든 100문항을 내든 40문항을 내든 늘 나오는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공부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 허들만 딱 넘고 나면 늘 나오는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안정감을 주는 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을 14일 동안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강의 계획서 의지 다지시면서 보시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실강 중심으로는 2월 23일부터 3월 17일인데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선생님이 또 다른 특강들이 있고 강의가 있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왜냐면 강의를 막 3타임 2타임 하면 강사도 피곤하고 또 수강생들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그냥 에너지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은 좀 뺐어요. 근데 간혹가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 목금 체제예요 라고 하고 그다음 민총 5회로 빨리 좀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특강을 좀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초보자들은 좀 못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중심으로 해서 채권 9회를 좀 확보를 해놨습니다. 강의 시간은 실강 기준으로 오후에 좀 배정을 해놨는데요. 당분간은 2시부터 5시 40분까지 하겠지만 여러분들은요 실강 학생들도 그렇고 인강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진도 나간 것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컨트롤 카피로 반복되고 있는데 기출 문제조차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좀 복수 시험을 볼 거니까 그러면 좀 일찍 와야겠죠. 만약에 실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20분 일찍 와서 뭐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니까 좀 차분하게 풀어본다던가 이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강의 교재 보시죠. 강의 교재는 그 작년판인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8판 기준으로, 그러니까 핵심 정리 뭐 재작년 기준이든 뭐 작년 기준이든 크게 기본서는 뭐 제가 중요한 판례들을 다시 나눠드릴 테니까 8판이든 7판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8판 기준으로 페이지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기본서, 선생님 기본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 강의를 따라오는 데는 큰 문제 없겠지만 기본서 가지고 뭔가 다 메꿀 수는 없어요. 이 기본 강의가 좀 압축적으로 14회가 진행된 다음에 바로 객관식 우리 기출문제 강의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근데 지금 판례가 우리가 40문항으로 되면서 오히려 공인노무사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변호사 시험이 민법 시험으로서 더 어렵지 않아? 공인노무사는 조금 좀 쉬운 시험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면제 느끼셨겠지만 일부 면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변시에서도 안 냈던 문제를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놀란 게 여행 계약이 우리 민법의 개정에서 들어온 다음에 최초로 여행 계약을 시험 문제로 낸 게 변호사 시험도 아니고 뭐 다른 시험 아니었어요.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바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도 그래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 그렇게 안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신 판례 한 3개년치 그리고 시중에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5월 23일 날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4월 말까지의 판례 공부까지는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26년 최신 판례라고 하면은 최근 3개년치인데 지금 시중에 안 나와 있는 1개년치 있죠. 그 이제 2026년까지요. 2026년에 1월달 공보 나온 거, 2월달 공보 나온 거, 그리고 2025년에 12월달 공보 나온 거 해서 이제 3개년치 판례뿐만 아니라 제가 최신 판례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매회 프린트로 제공할 테니까 꼭 챙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 가능 최신 기출들, 그리고 변시 1월달에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최신 기출 그리고 최신 판례 따로 이렇게 매 프린트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조문 있으셔야 됩니다. 제 강의 특징이 채권법이 25문항이나 나오고 민총하고 채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민법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민법 총칙을 할 때도 채권법 조문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과서 기본서 가지고 이렇게 찾으려 그러면 되게 왔다 갔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에 뭐 치셔서 조문을 보든 아니면 이제 시험장년 법전에 민법이 나와 있으니까 시험장년 법전 어쨌든 전체가 수록된 민법 조문이 있으셔야 저랑 따라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 강의를 기본 강의를 쭉 들었던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기초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은 필기 노트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도 원래 필기를 잘해요. 이게 네가 잘하는 거냐? 원래 필기를 천천히 하면 잘해요. 근데 민법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뭐 보시죠. 그러면서 갑을병정 천천히 그렸다가는 이 14회 안에 여러분들한테 다 숙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필기가 좀 눈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필기 노트를 PDF로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필기 노트는 이제 변호사 시험 기준의 필기 노트입니다. 근데 필요한 부분들 좀 발췌해갖고 탁탁탁 보시면 좋아요. 갑을병정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강학생들이라던가 시강학생들 필기 노트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또 강의 개석 강의 목표인데 뭐 무리야. 당연히 뭐 60점은 기본이고, 근데 60점 맞으려고 지금 이렇게 선생님하고 채권 중심의 14회를 특강을 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득점을 해서 혹시 모를 다른 과목의 불이탓, 경영학, 경제학 어려워진 점수를 나눠주는 그런 아주 그냥 효자 과목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어려워진 그 저는 좋아요. 공인노무사 시험 자체가 민법이 어려워져서 선생님은 좋죠. 왜냐면 공인노무사만 강의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강의를 쭉 해왔으니까 고등공시를 강의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래도 그래도 민법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 어렵게 접근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바로 전달할 수가 있어갖고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시고 좀 그 고득점의 그런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제가 다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2번 보시면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고 40점 넘고 60점을 이제 맞으면 전체 평균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낸다며.
근데 어렵게 낸 다음에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새로운 문제만 항상 등장을 할까요? 아니면 기출 문제 반복일까요? 예. 40문항 중에 40문항 중에 새로운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출 문제에다가 한두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이제 기출이 아직 안 된 최신 판례, 최신 판례라던가 이런 위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기출 문제만 좀 이렇게 복붙이야. 컨트롤 카피로. 근데 그러면 노무사 기출만 보면 되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무사 기출도 한 절반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기출 문제라며. 새로운 문제 아니라며. 예. 근데 뭐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 간평. 근데 간평은 조금 우리보다 좀 쉽게 내니까 갖다 쓰긴 그렇고 변시 있죠. 1월 달에 치러진 변호사 시험이라던가 뭐 법무사라던가 그다음에 또 예전에 뭐 사법 시험은 이제 폐지됐으니까 문제를 그대로 갖다 써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죠. 예전에 뭐 사시 문제라던가 뭐 법원행시는 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무사 있겠죠. 요런 문제들을 갖다가 변형도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지문 정도 1, 2, 3, 4, 5 중에서 2번 지문만 최시판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는 절대 없다. 기출이다. 네, 여기서 기출이라는 거 하는 건 노무사 기출은 당연하고 우리 노무사 기출은 거의 한 25문제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알고 기출문제가 이런 뜻의 의미다라는 것까지 파악했댔다면 우리 노무사 기출만 가지고도 합격은 당연해요. 근데 조금만 글자가 바뀌어도 못 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요거까지도 좀 확인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반복이라는 걸 2번에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3번까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출과 우리 노무사 기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내냐. 2024년에도 됐는데 2025년에 똑같이 내고 이런 것들 여러분 느낌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복습 테스트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건 기본 강의는 아니고 핵심 강의지만 노동법 자체가 민법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법적인 사고라던가 민법적인 14회 동안 좀 핵심 체계를 잡고 나면 노동법 1, 2도 민법에서 나왔으니까 학문 자체가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접근돼 갖고 1차 노동법 1, 2 1차 과목에서 합격하는 건 당연하고요. 요 민법적 사고가 법학적 사고를 형성해서 2차를 이제 작성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요번 특징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강의죠. 채권법 강화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아래 2번에 제가 준비 자세라고 했는데 공부를 할 때는요. 약간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법대다 법대가 아니다. 그럼 노동법에서 나오는 용어라든가 민법에서 나오는 용어가 귀에 쏙쏙 박히다기보다는 귀에서 튕겨나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 채 싫어 그러면서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조금 외계어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그냥 적극적 자세로 그러니까 법학은요 노동법 1, 2 그리고 사법법 그리고 민법 그러니까 경영학을 빼고 얘네들은 법학은요 혼자 책을 읽는 건 절대 의미가 없어요.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된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건 뭐 파란불에 건너라 뭐 규범을 몰라서 파란불에 뭐 건너라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 이런 것들의 규범은요 어떤 무슨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약속 규범이다 보니까 그건 누가 알려주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학은 강의를 좀 빠른 속도로 알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복습 동영상을 통해 갖고 계속 어떤 파트를 모르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책을 읽어나가면 금방 이렇게 딱 습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 공부하듯이 이렇게 뭔가 예습하고 그다음에 강의 듣고 혼자 책을 읽으면서 복습하고 이렇게 3단계. 그건 수능 공부예요. 법학은 아닙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좀 많이 들으면서 빠른 속도로 뒤까지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낙에 모범생들이 많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정돈을 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공인노무사를 준비한 학생들이. 근데 모범생 그런 마인드를 좀 버리시고요. 정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총 앞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채권법까지 쭉 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정돈하고 가지 마시고요. 뒤죽박죽 모르겠지만 꾸역꾸역 빨리빨리 강의를 끝까지 들으세요. 들은 다음에 다시 보면 이게 보여요. 이제 그렇게 앞뒤로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여기만 조금 하고 여기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더딥니다. 법학이라고 하는 건 통찰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채권법까지 끝까지 강의를 통해서 빨리 좀 달려가라. 그래서 적극적 자세로 좀 진행을 저도 할 거고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제가 말이 좀 느려진 편이에요. 옛날에 뭐 민법의 래퍼라고 말이 빠르다 그러는데 제가 좀 이렇게 스타일이 열정적 스타일이라서
그 좀 뭐 출석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시험도 보게 하고 막 뭐 화도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선생님을 이제 공인노무사는 이제 뭐 실강 학생들보다 인강이 좀 많다 보니까 실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좀 개인 교사처럼 생각해 뭐 개인 가정 교사처럼 생각하셔갖고 모르는 것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시험도 보기 싫겠지만 시험도 적극적으로 보고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모아갖고 그냥 나중에 보겠다. 나중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딱 그 1회차가 끝나면 그 이제 3회차부터 시험 볼 거니까 그럼 딱 문제 풀고 그다음에 틀리면 어때요? 그러니까 틀려야지 각인이 되죠. 그래서 진검승부 5월 23일 날 합격을 하기 위해선 지금 많이 틀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어설프게 맞췄다가는 그건 안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찔리고 틀리면 해설도 보고 조문도 찾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틀리는 거 창피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적극적 자세로 여러분들이 좀 응하셔서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적극적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나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강의 진도표를 보시죠. 뒤에 좀 빠른 속도로 OT를 좀 하고 있는데요. 강의 진도표를 보시면 조금 변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일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오후 수업으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진도는 항상 제가 좀 빨리 나간다라고 하는데 늘 말이 많다 보니까 막 강사들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총을 좀 가능한 한 빨리 좀 끝내보겠다라는 이번에 목표는 갖고 있지만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만에 하나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뭐 1시간씩 더 한다던가 해서 회차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할 것이다를 보여드렸고 여러분이 해야 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저는 시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건 기본 강의 핵심 강의 아니냐.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듣는 강의 아니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4회차, 그러니까 3회차까지는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은 아직 안 되시고요. 4회차죠. 4회차. 그러니까 날짜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겠네요. 그래서 4회차부터 복수 시험을 볼 겁니다. 복수 시험을. 그럼 선생님, 아직 공부가 완벽하게 안 됐는데 복수 테스트를 보신다고요? 복태를? 어떻게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지금 시험이 한 6개월 남겼다, 뭐 8개월 남겨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OX로 볼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OX보다는 오지 안에서 다 뭐 이렇게 문제 푸실 때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득점을 한다는 건 다음 중 뭐 법인,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수석 합격도 민법을 막 90점대 맞고 막 대단하게 실력자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정답이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망상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법만 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석도 그러냐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이게 이거 긴가민가? 근데 목에 칼이 돌아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득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오지 5개 지문 중에서 옳은 걸 골라내고 근데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서 정답을 그래도 득점을 해나가는 요게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회차부터는요. 제가 복습 테스트를 보는데 좀 힘드시겠죠. 선생님 여러분들 힘들 거라는 걸 당연히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한 그 25문제 본다 그러면 또 화낼 수도 있고 20문제? 그래 10문제 또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 기출 있잖아요. 그래서 20문제 좀 양이 많나요? 15문제로 깎아줄까요?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럼 15문제 정도를 해서요. 쫙 풀어보세요. 응? 그러니까 잘 몰라도 답을 고를 수 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4번인 것 같아. 그렇지만 5번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안에서 힘들지만 뛰쳐나가고 싶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15문제씩을 4회차부터 좀 적극적 자세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 테스트는 총 10회까지 진행될 거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선생님이 15문제 본다고 했지만 말이 바뀌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막 열정이 올라오면 여러분 25문제 봐야 돼요. 뭐 40문제 봐야 돼요.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뭐 150문제에서 한 200문제 정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엑기스 올해 치러진 변호사 시험, 작년에 다른 인접 시험에서 나온 것들 그런 것들 시중에 돌아다니지 않는 문제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출로요. 물론 다른 기출로요. 그래서 그럼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테니까 150문제에서 200문제 정도를 좀 확인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날 14회차가 이제 종강인데 14회차 내지는 뭐 15회차 한 번 보강 정도 시간을 나눠서 할 수는 있겠지만 종합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 날은요. 아예 진검승부 5월 23일 날 있을 시험처럼요. 적극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험처럼 낼게요.
그래서 민총 25문제, 그다음에 채권법 25문제 해갖고 40문제를 낼 테니까 여기서 한번 60점 나오면 제가 좀 우리 시험처럼 내겠다고 해도 강사 욕심에 조금 어렵게 내요. 제 문제 수준도 조금 어렵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마지막 종합 시험에서 60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요,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도 그랬으니까 실전에 가면 이거 80점 나옵니다. 응? 실전에 가면. 그러니까 요걸 목표로 한번 삼아 보시죠. 그래서 3월 17일 날 이제 종강 날짜를 정해 놓긴 했는데, 나 이때 황보수정 뭐 민법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클래스에서 뭐 인강이든 뭐 실강이든 나 여기서 나 60점 꼭 맞춰 봐야지. 이러면 실전에서 80점 넘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장기 기억을 갖고 가는 거라 의외로 사법부 같은 거는 양이 작지만 뭔가 그거는 뭐 추론해서 푸는 게 아니라 딱 조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뭘 정확히 몰랐어. 그럼 점수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경영학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얘네가 점수를 나눠주면 이거는 뭐 1차 합격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민법은 배신하지 않아요. 민법은 정말 배신하지 않아요. 다른 과목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14회 동안 선생님만 따라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고득점으로 가게 될 테니까 그렇게 좀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회차 오늘 1회차 들어가게 될 텐데요. 저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인강생들은 제가 뭐 실강생은 제가 또 뭐 상담을 한다던가 해서 알아보면 되는데, 인강생들의 기준은 뭐냐면 어느 정도는 기본 강의를 좀 들은 상태, 아니면 선생님 그 올라가 있는 기초 강의라도 좀 들은 상태. 그러니까 처음 민법을 접하는 사람이 이 강의를 듣긴 되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민법 전체 체계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법률행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대리, 조건기한에서 쭉 이렇게 민법의 전체 체계를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민법 총칙을 5에 맞춰야 되니까 그걸 다 들었다는 건 전제로, 이거는 아마 무료 특강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기초 강의는. 그래서 다 들었다는 걸 전제로 저는 바로 본 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죠. 그래서 오늘 진도는요, 가능한 한 그 진도에 맞춰서 좀 하고 싶어가지고 법인까지 나가야 되니까 상당한 좀 압박이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압축적으로 좀 빨리 따라오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서론 들어간 다음에 본론 들어갈 텐데 2페이지 오세요. 2페이지 오셔갖고, 자, 아무리 제가 체계를 안 잡는다 하더라도 또 처음 만났는데 덥석도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민법 전반에 총칙입니다. 통칙 아니에요. 만약에 민법 통칙이면 통용되는 법칙일 텐데 그게 아니라 총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법에만 작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1조부터 우리가 184조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시험으로는 15문제가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시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노동법에서 뭐래요? 노동행위요. 행정법에서 행정하시죠. 2차 때 행정행위요. 행위들. 그다음에 형법은 안 하시지만 형법에서 범죄행위요. 법학은 행위를 공부해요. 행위를. 헌법은 뭐 통치행위예요. 행위. 근데 민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범죄행위가 뭐냐, 뭐 노동행위가 뭐냐, 이게 아니라 민법은 뭘 공부해요? 어떤 행위? 법률행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범죄행위는 알겠는데 법률행위라는 단어는 되게 어렵잖아요. 법률행위 뭐예요? 나 이거 사겠다. 나 이거 뭐 팔겠다라고 하는 주로 이제 계약이죠. 계약. 뭐 임대차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뭐 도급 계약을 했다, 이런 계약들이 바로 이 법률행위죠.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요, 서로 모르는 사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민법 총칙은요, 이 행위가, 법률행위가 일정 요건을 통과해야 일정 효과로서 권리가 딱 탄생돼요. 근데 아직은 이 권리가 뭔지 몰라요. 민법 총칙이니까. 근데 이 권리가 특정한 사람한테만 뭔가 돈을 달라, 뭐 등기를 달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우리가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막연히 권리. 근데 특정인에 대해서만 효과를 내게 할 수 있는 채권은 채권법에서 공부를 합니다. 25문제가 배정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 총칙은 막연하게 권리를 공부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이 행위가 주로 계약이 일정 요건을 통과해야 효과로서 권리가 딱 탄생이 되는데, 일정 요건은, 처음의 요건은 뭐예요? 일단 최소한의 외형적 요소인 성립 요건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성립 요건을, 성립된 걸 가지고 이거 무효야? 이거 유효야? 라고 해서 두 번째,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립 요건 통과해서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으면 유효하면 권리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아직 무슨 권리인지 몰라요. 물권인지 채권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유효하면 권리가 탄생하고, 권리가 딱 탄생하고 나면 권리 나왔네?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공소시효 걸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나오면 그 권리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니까 항상 권리가 나오면 마지막에 민법 총칙 뒷부분에 소재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 권리가 시간이 주는 효과로서 이 권리가 소멸된 건 아닌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고 나서도 11년이 지났으면 땡이에요. 못 받아요. 그 권리는 시간이 주는 효과로서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린 건 아닌지. 아니면 통조림처럼 어떤 권리들은요. 특수한 형성권 같은 그런 권리들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통기간이 딱 있어요. 존속기간이. 그래서 제척기간이 딱 지난 건 아닌지. 제척기간 지나면 버려야 돼요. 행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노동법에서 특히나 많이 노동 분쟁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실효. 어떤 권리가 효력을 잃었다.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에 걸려서 이 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효 원칙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부당한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럼 빨리 해고 부당 해고니까 뭐 해고가 무효다라고 다퉜어야 되는데 장기간 해고 무효를 다투지 않고 그동안 중간 뭐 퇴직금이라든가 이걸 다 받아 챙겼다. 그래놓고 한 뭐 7년 지난 다음에 이미 다른 근로자가 다 대체가 됐는데 다시 뭐 해고 무효라고 복직을 주장한다. 그러면 실효됐다라고 해서 노동 분쟁 사건에서 노동법에서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이죠. 그래서 이 법률 행위가 주로 계약이 그 행위를 하는 당사자, 그 행위의 목적, 이 법률행위의 목적, 그리고 그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게 의사표시, 그리고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바쁘면 대리인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대리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라는 걸 할 때 계약을 할 때 어때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 계약을 하면서 야 네가 요번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합격할지 말지는 장래 불확실한 거니까 그건 조건이죠. 근데 삼촌이 내가 죽으면 주겠다. 근데 죽는 건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는 건 확실해요. 그건 장래 확실한 건 기한이죠. 이렇게 당사자에 관한 거, 법률행위 목적, 의사표시, 대리, 조건계약 저 기초특강에 다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행위라는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가 우리는 개나 고양이는 안 돼요. 동물은 아직 동물이 권리 주체로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는 인간이어야 돼, 인간. 근데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자연인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뭐 건물 판다던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으로 만든 인간, 법인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렵지만 그래서 자연인에 관한 얘기 끝내고 오늘 진도는 법인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자연인이요. 그래서 뭐 갑이 뭐 X 부동산을 팔았다, 을한테 팔았다. 이 자연인이 어떤 능력을 갖춰야지 퍼펙트하게 이 행위가 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있느냐. 우리 공부했던 거 일단 권리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되고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권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아직 인간이 아닌 곧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3조에 얘기하면서 우리 태아 있죠? 태아 얘기 잠깐 할 거고 그리고 의사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무효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유아라던가 만취자라던가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데 법률 행위라면 그 계약은 그 행위는 무효가 돼요. 근데 행위 능력, 법률 행위 능력을 제대로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한된 완전 능력자가 아니라 제한된 능력밖에 없다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한 능력자는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제한된 능력밖에 없다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 능력자가 아니라 제한 능력자예요? 미성년자요. 그리고 우리가 피한정, 한정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피한정 후견인이요. 그리고 성년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피성년 후견인이요. 그래서 이렇게 미성년자라던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여러분들 우리 노무사 시험에는요. 여기 조문 있죠. 이 조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행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지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 뭐 쭉 나오게 되고요. 피한정 의견이 돌봐주는 한정 의견인 얘기,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 여기 조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텐데 선생님이 기초특강을 들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말해준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저 기초특강에 좀 들으셔서 그러면 이제 진도 오늘 많이 나가야 되니까 3페이지 바로 들어오시죠. 3페이지 바로 보시면요. 이 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민법의 법원, 법의 근원. 뭐가 민법이냐? 자, 1조. 잘 아시다시피 법의 근원요. 뭐가 법인지를 밝혀야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조 우리 시험에 자주 냅니다. 민사에 관해서 형사 말고. 여기서의 민사에 관해서라고 하는 것은 상법도 포함하는 거예요. 상법적 문제라 하더라도 상법이 해결 못하면 보충적으로 민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
어떤 걸 해결할 때 판사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내 기분대로 판단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뭔가 법을 적용해야 되는 사건이다. 그럼 판사가 나 관습법 먼저 적용할래. 조리 먼저 적용할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성문 법률 먼저 작동시키고 성문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라 판단해주고 관습법마저 없다면 조리대로 해라. 그러니까 관습법은 성문 법률보다 밀려요. 보충적 효력이다, 여류적 효력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라고 해서 옆에 노무사 2014년, 2015년에 나온 것까지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의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우리 그 최고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 밑에 무슨 뭐 노동법, 그다음에 뭐 형법, 뭐 행정법 이런 우리 국회에서 제정되고 공포된 우리 법률, 그리고 이 법률에 따라 뭐 대통령령도 있고, 그래서 뭐 대법원 규칙도 있고, 이렇게 이 법률에 따른 명령이라던가 규칙이라던가, 그다음 서울시 무슨 조례라던가, 조리 말고요, 조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딱 국회에서 제정하고 공포한 요걸 말하는 거냐, 좁은 의미의 협의냐, 아니면 성문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다 여기 법률이냐? 예, 넓은 의미로 예. 이거 다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법원 규칙이요. 대법원 규칙과 관습법이 충돌해요. 그럼 뭐를 우선시해야 돼요? 대법원 규칙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불문법이 먼저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는 넓은 의미의 명령 규칙이 관습법보다 우선해요. 완전 광의 의미의 법률이다라고 해서 딱 알고 계시는 거, 그 의미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조문 아래 첫 번째 줄 끝에 나와 있죠.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널리 가로 안에 성문 법률, 제정법을 다 말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판결루지가 아니라 전체 1번, 2번, 3번 볼게요. 다 아시는 거. 그럼 관습법 뭐냐? 관습법은 눈에 안 보여요. 불문민법으로서 다 아시다시피 관습법은요. 관습법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관습법은 법이고요. 그리고 사실에 불과한, 너도 나도 그렇게 관행은 있지만 아직 법이다라고 하는 법적 확신까지 이르지 않은 건 사실에 불과한 관행이에요. 사실인 관습. 이건 법이고요. 이건 사실에 불과해요. 우리 판례는 명백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그런 게 있나 보다, 조문을 안 찾아봤지만 불문법이니까 잘 모르지만 서로 따르고 있는 일정 관행이 있고요. 너도 나도 지키는 관행. 근데 이런 관행만 있다고 해서 법이 될 수는 없고, 왜 그렇게 관행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해서 일반 사회에 이거 법인가 보다라고 하는 법적 확신, 법적 인식, 법적 확신까지 얻으면 이건 법이에요. 눈에 안 보여도 몇 조 몇 항 판례가 확인해 주죠. 하지만 사실에 불과한 사실인 관습은요. 관행만 있지, 너도 나도 따른다라고 하는 관행만 있지, 이게 법인지 인식하고 법적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 확신 유무를 가지고 따지게 된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관습법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사가 나중에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창설은 아니고. 그래서 판사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법원에서 확인을 해주면 소급해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의 효력은 소급표고요. 그리고 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관습법이 있다 없다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돼요. 법은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우리나라 그런 관습법 있다 없다 직권으로. 예. 근데 사실에 불과한 사실인 관습은요. 그런 사실에 불과한 사실인 관습이 관행이 있는지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된다. 예. 원칙적으로 이건 당사자가, 사실은 당사자가, 법은 법관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 소송 붙었을 때 관습법은 당사자가 주장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직권으로. 네, 사실에 불과한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들이 원고 피고가 말을 해야 됩니다.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자 넘기셔서 관습법 얘기 나와 있고요. 4페이지 오시죠. 4페이지에 그 판례가 무조건 나온다고 하면 거기죠. 그래서 박스 판례 읽겠습니다. 관습법이란 거듭된 관행으로 그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 일반 사회에 이거 법인가 보다, 눈에 안 보여도 이런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승인, 강행되기 이른 걸 말한다. 여기서의 승인은 국가가 승인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이 인식을 했다는 의미예요. 국가가 승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관습법도 법이니까 두 번째 줄,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고,
관습법도 헌법 밑에 있으니까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어야 되고 법은 내용이 정당해야 되고 합리성도 있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생활 규범이 비록 그것이 일반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됐다 하더라도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법은 내용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럼 관습법은 영원히 판사가 그래 우리나라에 이런 관습법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영원히 인정해요. 나중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라고 하면 폐지됐다고 확인할 수 있어. 폐지됐다고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설령 첫 번째 주 중간에 승인됐다 하더라도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더 이상 확신을 갖지 않게 됐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라던가 사회질서 변화로 인해서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이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라고 한다면 옛날엔 맞았는지 몰라도 이제 이 관습법은 폐지됐어요.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예.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는 이제 황보시잖아요. 그래서 황보, 제 인사를 안 드리고 막 했네요. 선생님 당연히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 황보수정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003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고등고시 위주로 많이 했던 강사고요. 이름 갑자기 자기 이름을 수업하다가 설명한 이유는 선생님 황보시잖아, 황보수정. 근데 보수정 선생님, 보수정. 황신가봐. 황씨를 알고 나한테 보수정 선생님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황보시라는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황보시도 그 황보시 종중이 있잖아요. 저희 종중은요. 황보인이라고 하는 분을 선조로 모시고 이제 황보시 종중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황보시 종중 뭐 시제사도 지내고 막 무덤도 관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샤크란가 옛날에 그 황보라는 가수 있어요. 그 황보라고 하는 여자 옛날 가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저희 황보시 종중 종친 회장님이세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제 예전에는요 종중의 구성원들이 남자만 여자는 딴 집안 시집 가면은 뭐 시제사라던가 무덤 관리도 안 하는데 그래서 남 성년 이상 애들은 가라 애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년 이상의 남자만 종중 구성원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그런 관습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제 남녀 차별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이 차별은 해요. 미성년자는 종중 구성원 아닙니다. 그래서 성년 이상이기만 하면 만 19세가 넘는 성년 이상이기만 하면 남자만 종중 구성원이에요. 황보수정 저도 종중 구성원이에요. 예, 저 남녀 다. 저도 이제 종중 구성원이에요. 회비를 내든 안 내든. 그러니까 종중의 구성원은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 할 수도 없고요. 저는 회비 안 냈거든요. 회비 안 하면 저 제 자격을 막 박탈해요? 아니요. 종중의 구성원이다. 종중 구성원 이런 얘기는요. 자연 발생이에요. 자연 발생적이라 회비 안 냈다고 해서 뭐 배척하고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도 종중 구성원으로 되게끔 예전 남자만으로 됐던 관습법은 폐지가 됐죠. 현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관습법 폐지도 된다라는 거고. 자, 파란색 3번 보시죠. 제목. 사람들이 이런 관습법이 있다고 막 따를 거예요. 근데 문제가 돼서 소송이 제기가 돼서 판사님이 그렇네요. 우리나라에 눈에는 몇 조 몇 항은 없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관습법이 있습니다. 라고 판사가 확인을 해줘요. 그럼 지금부터 갑자기 관습법이 탄생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거를 판사가 확인해 준 거야? 법원은 확인해 준 거죠. 그래서 관습법의 효력은 소급효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색깔하셔서 두 번째 줄 관습법의 효력은 장래효가 아닙니다. 소급효입니다. 소급에다 색깔하시고요. 4번도 잘 아시다시피 관습법이 아무리 뛰어나도 뭐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령이 있으면 관습법하고 충돌할 때 어떤 사건에 뭐부터 작동해요? 대통령령이 먼저 우선 적용해요. 왜냐하면 넓은 의미의 이건 성문법률이니까. 그래서 자 가정의례 준 칙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명령 규칙이죠. 이거 성문법이에요. 이것과 관습법이 충돌해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예, 규칙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가 있어요. 조리 말고요. 조리는 상식이죠. 그게 아니라 조례. 조례는 성문법이에요. 조례랑 관습법이 충돌해요? 그럼 조례가 우선합니다. 조례가. 그러니까 관습법은 밀리죠. 여루적이다. 대등하지 않다. 보충적이다. 색깔하시고요. 반드시 그 네 번째 줄에 재정법, 성문법에 여루적입니다. 밀려요. 관습법은 나중에 적용돼야 됩니다. 보충적 효력이다라는 게 맞고요. 5번은 이미 했습니다. 사실에 우리가 유명한 법의 그 문구 중에 뭐가 있냐면 치고받았다, 뭐 일을 뽑았다, 뭐 누구를 때렸다 이런 사실관계는 판사는 몰라요. 자기네가 돈을 꿔줬는지 뭐 때렸는지 사실은 네가 말하라. 당사자. 법은 내가 판단하리라.
그래서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사실에 불과한 사실인 가슴은 사실이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5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세 번째 줄 맨 끝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명백히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그럼 맞아요.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지문이 냈어요. 그럼 틀려요. 그래서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요. 그래서 5페이지 오시면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는 박스를 암기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정돈했던 거 있었죠. 제가 정돈했던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노동법도 그렇고 사법법도 그렇고 박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박스로 정리된 건 정리됐을 땐 한 장으로 딱 돼서 좋을 것 같지만 시험장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제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박스로 돼 있는 거를 뭐 그거를 열심히 읽는다기보다 좀 이렇게 허술해 보여도 선생님이 적는 거 위주로 또 해놓으시고 그걸 암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까 제가 정리했던 거 이거였어요. 관습법 법이에요. 법에 해당되는 관습법. 사실에 불과한. 사실에 이건 사실관계 관행일 뿐이야. 법은 아니야. 사실에 불과한 사실인 관습 명백히 구별. 그럼 소송 붙으면 원칙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몇 점 이상이 없으니까 관습법은 당사자가 판사님 그렇게 있어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권 법이니까 법은 법관이 제일 잘하니까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언제나 아니에요. 언제나 그럼 틀려. 예외적으로 관습법도 눈에 안 보이는데 판사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원고피고 당사자가 예외적으로 주장 증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원칙을 묻는지 예외를 묻는지. 그다음 사실인 관습은요. 사실관계예요. 사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판사님 그럼 사실인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주장 증명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사실에 불과한 사실인 관습도 일정 경험 법칙까지 이뤘다고 한다면 이것도 법칙이에요. 그럴 때는 사실인 관습도 판사가 알아서 법원이 알아서 이거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예요. 그래서 원칙을 묻는지 예외를 묻는지 구분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적어 놓으시고요. 예, 조리는 이제 그 뭐예요? 상식이죠. 상식. 그래서 관습법까지 없으면 상식대로 조리대로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험에 냈죠. 노무사 시험에 우리는 판례 아무리 전원합의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라 하더라도 판례는 법이에요. 영미법계와 달라. 영국과 미국은 판례가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문법 국가예요. 독법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판례는 우리나라에서 법 아닙니다. 판례는 법 아니다. 그래서 많이 등장했던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한 문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법원 관습법과 관련된 거 우리 한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거고 6페이지 오시죠. 6페이지 오시면 6페이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되고 7페이지 바로 들어갈게요. 저희가 공부하는 건 노동관계는 노동법에서 하시고요. 범죄관계는 뭐 형법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어떤 관계를 공부해? 민법은 법률관계예요. 이 법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권리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 그러니까 권리 의무와 관련된 관계만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한 8살짜리 꼬마애는 아니지만 생일 선물 사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날 자기 생일날 안 사줘. 아버지한테 소장 날리고 소재기하고 민사소송 제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일 선물 사줄게 아니면 친구 집들이에 가겠다 약속했다. 그들이 권리 의무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에 놓였느냐. 그러면 만약에 권리의무 관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손해배상소송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법률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뭐 생일 선물이라든가 이런 건 아마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으니까 호의관계였을 거예요. 호의관계를 안 지켰다고 해서 소송을 들어간다던가 손해배상을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법률관계여야 됩니다. 단순한 호의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7페이지 오시죠. 7페이지 오시면 법률관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법률관계란 나를 보시면 사람과 사람의 생활관계 법률관계에 사람과 사람의 그래서 가로 안에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한 채권관계 그리고 법에 의해서 구속받는 자,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 구속받는 자는 의무자,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는 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단순한 로마자 2의 호의관계랑은 좀 달라야 된다. 하지만 이번에 법률관계랑 호의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지만 언제나 호의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나오는 예가 시험 문제 등장하진 않지만 갑이 이제 자기 아기를 얘가 이제 한 8개월
8개월 된 자기 애기인데 시장 가기 위해서 뭐 데리고 가긴 좀 그래가지고 옆집 아주머니 을한테 아우 내 8개월 된 꼬마 애기 내 그 신생아 비슷하네 좀 맡아주세요라고 해서 애를 맡겼어. 그럼 옆집 아줌마한테 내 애를 맡길 때는 이런 아까 뭐 오전 10시에 맡겼어. 돈 주고 맡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옆집 사람이니까 애 봐줄게 워낙 친하니까 봐줄게라고 하니까 처음은 뭔가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드는 법률 관계가 아니라서 처음에는 호의 관계로 출발을 하죠. 애를 봐주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애가 너무 크게 우니까 이 옆집 아줌마 을이 애를 봐주다가 애를 갖다 세탁기에 막 돌려버린 거야. 그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가 오전 11시 30분에 A라고 하는 8개월 된 애가 다쳤어. 크게 애가 다친 거야. 다쳐서 막 피도 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그래서 뭐 손해배상으로 하게 되면 한 500만 원? 500만 원의 그런 손해가 그런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처음에 호의 관계로 출발했다고 해서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봐주는 거니까 애를 다치게 하든 말든 500만 원 손해배상 소송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가 처음에는 호의관계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소송입니다. 이제부터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예요? 이제부터는 단순한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 관계로 탈바꿈되는 거죠. 손해배상 소송이에요. 계약관계 없으니까 390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관계 없을 때 일반 불법행위 750조에 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률행위를 한 건 아니고요. 계약을 안 했으니까 불법행위라는 걸 저질렀죠. 어떤 행위요? 법률행위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갑은 을에게 A를 대신해서 손해배상 돈으로 메꿔라 손해배상 소송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호의관계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끝까지 호의관계가 아니라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률관계로 탈바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안 보셔도 되고 판례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이게 약간 맛보기형이에요. 지금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선생님이 뭐 밑줄 치라던가 14에 압축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할 때 아예 책을 안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드리면 문제도 풀겠지만 그래서 제가 중요도 표시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광펜을 좀 옛날부터 2003년부터 강의할 때부터 형광펜을 되게 좋아해서 형광펜을 많이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책을 깨끗하게 두지 마세요. 빨리빨리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나중에 강화해서 봐야 되니까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이러면 이제 1단계로 중요한 거고 정말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빈출되고 많이 나온 건 제가 오렌지 이거 주황색 같은 거 있죠. 오렌지 색깔 하세요. 그러면 오렌지 색깔 하세요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색깔 같은 거 탁탁 해놓으시고요. 조문이라던가 판례 중에서도 제가 별표 하나 치세요. 뭐 2개 치세요. 3개 치세요. 3개 치세요. 이러면 정말 매년 그냥 노무사 시험에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말씀으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책에다가 정돈이 돼 있어야 돼. 깨끗하면 안 되는데 아직 안 중요하니까 제가 밑줄 치란 말을 안 한 겁니다. 8페이지 오시죠. 그럼 저희가 공부하는 건 뭐예요? 법률관계예요. 법률관계가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예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닌 건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족법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도 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필로 유언을 작성하셔가지고 거기다 쓰신 거예요. 뭐 너는 정말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쓰셨어요. 그거 유언이에요, 아니에요? 유언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유언 행위예요. 우리 민법에서 유언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이거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쓰셨을 때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 권리 의무를 만드는 행위여야 돼요. 근데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착하게 살아라. 그럼 내가 그에 따라야 될 권리 의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들은 그냥 아버지의 그 뜻이지 유언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유언과 우리가 법학에서 공부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법학에서 말하는 유언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로서 권리 의무를 낳는 행위여야 돼요. 그것만이 유언 그 법률 행위죠. 그래서 권리 의무를 다 8페이지 오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법률 관계 큰 제목 권리 의무 관계를 공부하는 건데 로마자 2의 내용에 따른 분류 필요 없고요. 9페이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권리를 파란색 2번 작용에 따라 효력에 따라 좀 분류해 봐라. 권리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지 않지 않냐. 어떤 효력, 미치는 힘, 작용에 따라 분류를 해봐라. 그러면 권리를 분류해 보면 작용에 따라 나눌 수가 있는데 지청항영 정도로 나눌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떤 권리는 지배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지배권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양가를 보네.
타인의 액션이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의 직접 지배. 그러니까 이거 제 거예요. 저 어제 훔쳐온 거 아닙니다. 그럼 이거 제가 이 노무사용 그 시험장용 법전 소유권자죠. 그러면 저는 누군가에게 이걸 부탁한다던가 이런 거야, 아니면 찢어버리든 불태워버리든 뭐 책을 읽든 아니면 이걸 갖다 팔아먹든 누구한테 뭐 빌려주든 내 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소유권 같은 게 바로 누구에게 뭘 해라가 아니라 내가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건들이 바로 지배권에 속할 수가 있겠죠. 같진 않지만 해서 이런 게 지배권이다. 직접 키워드는 연필로 비추세요. 첫 번째 줄 키워드 직접 지배하는 게 이제 지배권이다. 그러면 얘가 가로 안에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대다수 물건들, 나 소유권자예요, 나 뭐 전세권자예요,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한 삼특입니다.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돈을 다 줬어요. 근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해줘요. 등기해 주세요.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나한테 등기를 해줘야지만 비로소 내 권리가 완성될 수 있으니까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청구해야죠. 그러니까 간접 지배입니다. 그래서 청구권,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이런 것들 등장을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 칠하면 안 하면 안 중요해요. 그다음에 항변권, 그다음에 형성권인데 3번에 형성, 내 말 한마디로 딱 무언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 이게 형성권인데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양가로 3번 첫 번째 보세요. 키워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를 변동케 하는, 발생 변경 소멸케 하는 내 말 한마디. 일방적인 내 말 한마디로 딱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 그게 형성권인데, 형성권은 두 번째 줄 내 말 한마디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협력이 없어도 내 말 한마디로 딱 법률관계가 탄생되는, 이런 게 형성권이다. 그럼 형성권에 해당되는 종류들이 그 박스에 나와 있는데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오히려 필기하는 게 좋아요. 필기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럼 형성권이라는 권리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혼자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법정 대리인 동의도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계약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럼 취소권 카드가 나오면 상대방한테 저 취소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어요? 상대방한테 뭔가 승낙을 받아야 돼요. 요건만 갖추면 나 취소야. 내 말 한마디로 딱 취소돼. 내 말 한마디로 딱 취소되는 거야. 그럼 소급해서 아예 계약이 없어져요. 그다음에 채권법에서 채무자 놈이 중도금을 안 줘요. 잔대금을 안 줘요. 돈을 나는 부동산 등기서류 다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맡겨놨는데 매수인이 돈을 안 줘요. 그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빨리 돈 내놓으라고 최고하고, 그래도 안 주면 그 사람은 채무를 불행한 거니까 내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지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제권이란 카드는 내 말 한마디로 딱 해제가 돼버리는 거야. 내 말 한마디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의 대표적인 예가 취소권, 취소한다, 해제한다. 이게 바로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형성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이걸 기억하시면 참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채권법 할 때도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 내 말 한마디로. 그러면 요거 조의금은 공제하자라고 해서 취소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좋아요. 지 말 한마디로. 근데 상대방은 저 사람 취소할지 말지 불안하죠. 그다음에 해제한다. 지는 좋아. 해제권 카드가 있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해제할지 당할지 말지 불안하죠. 안 그래도 일방적 형성권 행사로 할지 말지 상대방이 불안한데 거기다 조건을 붙인다던가 기한을 붙인다던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취소를 안 할 수도 있고, 조건을 붙인다던가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은 더 불안해져요. 지위가. 그래서 형성권은요. 조건 기한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형성권에 조건 못 붙여요. 기한 못 붙여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보통의 권리는요. 저 사람이 채권자면 나는 채무자 이렇게 대응되잖아요. 근데 형성권은 내가 취소권, 저 사람은 취소 의무자, 이게 아니라 그냥 권리만 있지 의무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리만 있는 거야, 형성권은. 그러니까 채권 채무처럼 대응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무가 없고요. 전제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건 됐어요. 공시방법은 이거 암기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취소권 카드를 영원히 행사할 수 있다,
해제권 카드를 영원히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좀 보시죠. 146조 보시죠. 취소권 카드를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유통기간, 존속기간, 권리 존속기간을 딱 둬서요. 146조 보시죠. 146조를 보시면 나와 있죠. 취소권은요. 우리 시험에 많이 내는 조문입니다. 취소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제척기간이에요. 취소권 카드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도달하면 땡이에요. 그러면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뭐가 하나 걸리면 유통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취소권 카드는 행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는 좋지만 상대방이 불안하니까 유통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 안에 해라. 그게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6조는 딱 존속기간,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되게 불안할 수 있으니까 유통기간이 딱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구나라는 걸 딱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박스는 안 보셔도 됩니다. 박스는 이제 문제 풀 때 할 거니까요.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항변권. 항변권은 해설 보시면 그 양가로 4번의 첫 번째 줄 상대방의 모든 권리가 아니라 청구권.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그게 바로 항변권인데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으면 잠깐 연기 마치 동시 이행 항변권처럼 야 네가 등기서를 안 갖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잔금 치르냐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지 않냐 동시 이행 항변권은 잠깐 연기적 항변권 그리고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데 아버지가 빚을 너무 많이 졌다라고 하면 아들은 상속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가진 재산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한정 승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 승인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죠. 그래서 항변권은 청구권을 자체를 막는 건 아니고 그 청구권에 저지하는 항변권, 반대권입니다. 거기 연필로 항변권 옆에다 반대권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청구권을 아예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되 반대적인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번에 제가 아직 별표 칠하면 안 했죠.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권리가 있고 물권 같은 건 누구에게나 절대적 권리죠. 근데 돈을 꿔줘서 1억 갚아라. 이건 그 특정인에게 채무자한테만 할 수 있는 상대권이죠.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넘기시고요. 양가로 2번은 좀 아셔야 돼요. 양가로 2번은 좀 별표를 하나 치시고요. 요거는 나중에 채권파 할 때도 필요해요. 특히나 404조 채권자 대위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일신 그 사람에게만 전속되는 권리 일신 전속권이 있고요. 근데 대다수의 권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 아파트 소유권이 아들한테 상속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A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소유권을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권리는 그 사람만 갖는 권리가 아니에요.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닐 비일신 전속권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권 다 팔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신 전속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던가 죽으면 아들한테 상속된다던가 누가 대신 행사한다던가 이게 자유롭죠. 일반적 권리들은. 근데 그 일신에만 전속되는 일신 전속권은요. 그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 자격증. 노무사 자격증은 여러분의 그 자격증의 그 권리는 그 사람에게만 전속되는 거지. 노무사 자격증 노무사님 돌아가셨다고 아들한테 그 자격증이 상속되지 않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일신 전속권이고 일신 전속권은 아시다시피 두 개로 좀 나누시면 좋아요.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냐 귀속은 그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거 그게 아니라 행사를 꼭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냐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냐 나누시고요. 보통은 일치되는데요. 만약에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만 귀속돼야 되니까 딴 사람한테 양도라던가 상속이 안 됩니다. 딴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이 안 되는 걸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라 그래요. 근데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다 그러면 행사를 꼭 그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딴 사람이 대위가 안 되는 거. 근데 보통은 귀속상이면서도 행사상이니까 양상대가 다 안 돼. 일신 전속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일신 전속권인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채권자가 대위 행사가 안 돼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파트에서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기억을 하시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됐고요. 나머지 뭐 충돌 문제라든가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도 돼요. 자 이제 12페이지 오세요. 12페이지 오셔서 저희 15문제가 민총에서 나오는데 지금 민법 총칙은 1조부터 184조까지거든요. 우리 그 15문제 중에 한 문제로 1조 낸단 말이에요. 1조 뭐요? 법률? 없으면 관습법. 다음 중 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관습법은 대등적 효력이 있고 변경적 효력이 있다. 그럼 틀린 말이죠. 그리고
조리와 가스법. 그럼 가스법이 우선이지. 근데 조례는 성법이니까 조례가 우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1조 문제 한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2조, 이렇게 1조부터 184조까지 민법 총칙이고 여기 15문제가 배정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2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아까 1조 다음에 했던 얘기들은 뭐가 시험에 내나요? 내는 건 아니고 지금 좀 빠른 속도로 한번 훑어본 거지 시험하고는 크게 무관합니다. 근데 나중에 채권법 할 때 재료가 되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그 12페이지 2조 1항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는 멋대로가 아니라 모든 걸 자질구레하게 다 법으로 만들 수 없으니 추상적인 법규범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둔 거예요. 그래서 신에 쫓아 성실해라. 그러면 신에 쫓아 성실해라.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는데 지금 조문에 2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때요? 신의는 뭐고 성실은 뭐야? 굉장히 도덕적인 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게 법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판례가 많을 수밖에.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성실에 맞다. 이건 신의 성실에 맞지 않다. 라고 해서 판례를 많이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2조 이 신칙은 채권법에만 작동할까요? 아니면 민법에만 작동할까요? 노동법을 비롯해서 민소법 모든 법에 다 작동할 거예요. 모든 법의 신칙은 다 작동입니다. 그러니까 민소법에도 나중에 2차 선택하실 수 있는데 민소법에서도 소송행위 신의칙에 맞도록 노동행위도 신의칙에 맞도록 그래서 모든 법에 그리고 요걸 좀 암기해 놓으세요. 판사님 저 사람의 행동은 지금 신의칙에 반해요? 반하지 않아요? 당사자가 말해야 될까? 신의칙은 어떤 사실 문제예요? 아니면 신의칙은 하나의 법규범이야? 이게 법이에요. 2조 써 있잖아. 그러니까 신의칙에 맞는 행동이다.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건 법규범이에요. 법의 법규범이라 이거 당사자가 주장하든 말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법은 법관이 제일 잘하니까 이거 신의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판사가 알아서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한다 그럼 틀려요. 이거 신의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냥 법조문이니까 법규범이니까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신의칙이 이제 2번에 너무나 양가로 2번 추상적 법규범이라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양가로 4번에다가 거기 노무사에 2009년 2012년 되게 많이 나왔던 거 표시되어 있죠. 제목에다 색깔하세요. 노란색으로 색깔하세요. 신의칙은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 임의 규정이에요. 신의칙에 맞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건 꼭 지켜야 될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이건 법규범이면서 신의칙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꼭 지켜야 될 임의 규정이 아니라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면 담보 책임처럼 임의 규정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될 이거 강행 규정입니다. 이거 딱 색깔을 넣으세요. 강행 규정. 신의칙에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임의 규정은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이지만 강행 규정. 그래서 요거 양가로 4번을 읽겠습니다. 아래. 신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던가 또는 권리남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짓들은 강행 규정에 위반된 짓이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판사님 이렇게 주장을 안 해도 법원은 딱 보고 이거 너 신의칙 위반이네. 너 권리남용이네? 라고 해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오렌지로 색깔 직권으로. 당사자 주장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 나오면 틀려요. 됐고. 자, 13페이지. 그러니까 신의칙은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역할, 보충하는 역할,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 박스 판례는 채권법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제가 채권법에서 할 거고요. 지금 신의칙의 다음 중 무슨 기능이 아닌 것은 그런 시험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그냥 판결 요지를 그냥 잘라내요. 그리고 조문도 잘라내고 이런 거지 학설을 절대 낸다거나 아니면 다음 중 무슨 기능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판례 지문 긁어서 내고 그다음에 조문 긁어서 내는 거에서 그런 기능들이 있다. 한번 읽고 마는 정도예요. 로마자 3에 신의칙이 적용되는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아예 넘기셔서 제가 이제 체크하는 거 14페이지 2번 보시면 이거예요. 적용 범위. 신의칙은 민법 전반의 일반 원칙으로서 채권법만이 아니라 물권법, 가족법 모든 경우에 다 작동되고 그리고 두 번째죠. 상법이든 개인 간의 사법관계에 다 작동되고 뿐만 아니라 노동법, 경제법, 그다음 민소법, 헌법, 행정법, 공법까지도 거기 세 번째 쭉 공법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신의칙은 행정법이고 뭐고 간에 민소법이고 뭐고 간에 모든 법에 다 작동되는 게 신의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의칙이 채권법에만 작동된다는 둥
사법관계에만 작동된다는 등 그런 말이 나오면 틀리죠. 공법에도 작동된다. 공법에도. 그래서 공법 동그라미 모든 법에. 근데 아무리 이제 요거만은 좀 싫테니까 아무리 신의칙이 대단해도요. 신의칙이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칙보다 더 센 게 있어. 신의칙의 한계.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나오면 신의칙은 후퇴하고 오히려 얘네가 더 셉니다.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 필기노트에 있을 거고요. 제기가 강하다. 제기가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신의칙이 더 후퇴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 보호가 더 세다고요. 신의칙 후퇴. 그리고 이미기자입니다. 이미 생긴 판결의 힘, 기판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소송 절차를 거쳐서 이미 판결이 나왔어. 근데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거 신의칙상 이 판결 무시해야 돼. 신의칙상 이 판결 무시해야 돼. 아니요. 신의칙보다 더 센 게 기판력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우리 시험에 등장할 필요는 없고요. 신의칙도 강행 규정이에요. 꼭 지켜야 돼. 하지만 추상적이죠. 일반 규정이죠. 근데 뭐 사립학교법이라든가 증권거래법이라든가 다른 강행 규정. 또 다른 강행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특수한 강행 규정이 더 우선하는 거지 신의칙은 일반법이라 더 밀려요. 그래서 또 다른 이게 제일 유명한 시험. 이용한 시험 뭐예요? 강행 규정 위반한 자 스스로 자기가 위반해놓고 법을 위반해서 무효해요 라고 주장하는 게 선후 모순되는 금반원이라고 하는 금반원어치 신의칙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무효 주장 받아준다? 받아준다. 그 강행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강행 규정 위반한 자 스스로 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오케이 받아준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쭉 들어갈 텐데 오늘 그 1교시에 가장 중요한 건 1교시에 그냥 뭐 어떻게 할 거다 OT랑 그건 얘기만 했고 1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조였어요. 법률, 관습법, 조리. 요거 한 문제. 그리고 지금 2교시에 들어갈 2조인데 신의칙은 단지 생각해야 될 고려의 명제가 아니라 강행 규정 꼭 지켜야 될 법규범이고 법은 법관이 제일 잘하니까 직권으로 판단하고 요거 암기하고 그렇게 신의칙이 대단해도 얘네가 더 세다. 저 신의칙보다. 요 자세한 얘기는 2교시부터 좀 그럼 지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선생님이 좀 너무 앞에 많이 얘기했네요. 그래서 오늘 법인까지 달려야 민총 5회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반드시 지금 듣다가도 힘드신 분들은 기초 특강을 좀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인강 학생들. 그래서 좀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